진짜 이거로 먹고 살 수 있겠는데. 사나는 속으로 중얼이며 피식 웃었다. 자신감은 넘쳐 흘렀고 손끝엔 묵직한 돈의 감각이 익숙해져 갔다. 몇 달 사이 제법 많은 돈이 너무도 쉽게 손에 들어왔다. 고객이 주식 산다고 전화만 해주면 끝인데 그 단순한 구조가 매일의 기대감을 만들었다. 전화벨이 울리는 날은 아침부터 기분이 날아갈 듯했고 거래가 성사되면 온 세상이 자기 편처럼 느껴졌다. 사나이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회사 출근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매매 타이밍이었다. 오전엔 눈 뜨자마자 거래 전화, 점심엔 벼룩시장 광고 체크, 퇴근 후엔 잠재 고객 리스트 정리. 이제 진짜 내 사업이 생긴 거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몰입해갔다. 은행에서 퇴근한 수연과 마주한 저녁, 카페 한쪽 창가 자리에 앉아도 사나이 말은 늘 주식이었다. 요즘 KT 프리텔 주식 찾는 사람 진짜 많아. 한 주에 1,500원 붙여도 산다니까. 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은 거 맞아? 비상장 주식은 정식 루트가 아니라 위험하잖아. 사나는 익숙한 듯 미소를 지었다. 위험이 커야 수익도 큰 거야. 나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나 말끝에 스스로도 감추지 못한 묘한 떨림이 있었다. 어느 주말 성화가 서울 집에 들렀다. 오빠가 요즘 잘 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반쯤은 놀리는 눈치였다. 오빠, 요즘 잘 나간다며? 갈비 사줘. 나 쇼핑도 하고 싶어. 사나는 기다렸다는 듯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래, 오빠가 쏠게. 아낌없이. 그날 저녁 강남 한복판의 고급 갈비집에서 성화는 소고기 위에 밥을 올려 먹으며 감탄했고 사나는 한 손엔 신용카드, 한 손엔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쇼핑몰에서는 명품 백 하나를 카드로 결제하며 말했다. 돈이 있으니까 마음도 여유로워지는 거야. 회사? 거기 없어도 나 이렇게 사는 거야. 지금. 성화는 놀랍다는 듯 웃었다. 오빠 진짜 돈맛 알았네. 이제 회사 안 다녀도 되겠다. 사나는 대답 대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만큼 그는 기고만장해 있었다. IMF가 터졌대. 그 말을 들은 순간 사나는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잔잔하던 일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내며 금이 가기 시작했다. TV에서는 증권맨들이 수화기를 움켜쥔 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고 거래소 전광판은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붉음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절망의 색이었다. 사나는 황급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한국통신 프리텔 주식 3,000주, 한 주에 10,000원씩 직접 매수했던 것이다. 이건 남들과 달리 끝까지 들고 가겠다는 신념이 담긴 투자였다. 그러나 그 신념도 시장 앞에서는 무력했다. 눈 깜짝할 사이 주가는 반 토막도 모자라 바닥 아래로 떨어졌다. 종이는 종이일 뿐이었다. 자산은 흔적 없이 증발했다. 그러나 사나를 진짜 무너지게 한 건 계좌의 잔고가 아니었다. 앞으로 더는 이걸로 먹고 살 수 없다는 현실. 전화기를 집어들고 익숙한 목소리. 제2투자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팔겠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 수화기 넘어. 단호하고 냉정한 대답. 이제는 아무도 비상장 주식을 찾지 않았다. 한때 미친 듯 울리던 벼룩시장 광고 전용 전화기는 이제 깊은 무음 속에 잠겨 있었다. 사나는 컴퓨터 전원을 끄고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이게 진짜 끝일까? 그리고 씁쓸한 뒷맛뿐이었다. 그날 이후 사나는 비상장 주식 매매를 접었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정리하고 회사 일에 전념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말했다. 사나씨 요즘 갑자기 일 열심히 하네. 돈 좀 날렸나 봐. 무심한 농담. 그러나 사나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한편 수연도 조용한 절망 속에 있었다. 동성은행이 신한은행과의 통폐합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듯 그 소용돌이 속에서 수연 역시 정든 일터를 등져야 했다. 책상 위에 남겨진 이름표, 고객이 손글씨로 써준 감사카드, 익숙한 전화기와 메모지, 모든 것이 순식간에 과거형이 되었다. 이제 뭐하지? 집에 혼자 앉아있자니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창밖의 풍경은 멀쩡했지만 내면은 끝없이 무너지는 듯했다. 달그락거리며 커피포트를 올려보기도 하고 헛되이 TV를 틀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마음을 붙잡아주지 못했다. 어느새 시계는 오후 2시, 하루가 길었다. 막막하고 서글프고 왠지 모르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직장이 전부는 아니라지만 직장에 매일 나가던 삶이 사라지자 수연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해졌다. 불안이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가슴 위에 앉았다. 어려운 와중에도 두 사람은 밤을 지새우며 과제를 했고 주말마다 인터넷 강의 앞에 나란히 앉았다.
자판 소리만 가득한 새벽. 눈꺼풀은 무거웠고 마음은 가끔 흔들렸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볼 때면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학사모를 쓴 날, 졸업식장 벽에 걸린 플래카드 앞에서 수연은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 해냈어. 이 어려운 걸 진짜 해냈어. 사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졸업장을 두 손으로 꼭 쥐었다. 마치 잃었던 자존감을 다시 손에 넣은 듯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그를 고졸사원이라 부르지 않았다. 동기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이제 그는 대졸사원으로 불릴 자격을 당당히 얻었다. 신입사원들이 선배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인사할 때면 사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필순의 쌀가게 앞, 전단지가 바람에 날려 발끝을 스친다. 구석진 창고 안에서 쌀포대를 옮기던 필수가 나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야, 네가 여긴 웬일이냐? 그냥 얼굴이나 좀 보려고. 필수는 익숙한 웃음을 지었지만 눈 밑엔 지친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내가 둘러보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요즘 장사? 장사고 뭐고 전쟁이야. 경쟁 심하냐? 심한 정도가 아니고 아수라장이야. IMF 터지고 나서 다 실직하니까 차 하나, 폰 하나, 전단지 몇 장, 쌀 30포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게 이 장사거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너같이 원래 하던 사람들은? 필수는 쌀포대를 톡톡 치며 씁쓸히 웃었다. 덤핑이 장난 아니야. 20kg에 1,000원씩 깎아 파는 인간들도 있어. 진짜. 이러다 쌀에 사람 피 섞이겠어. 나는 조용히 그의 손등을 바라봤다. 굵게 박힌 굳은 살이 그가 겪은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래도 버티고 있잖아. 너도 이젠 진짜 장사꾼 다 됐네. 필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버티는 게 능력이지. 어차피 이 판도 언젠간 정리돼.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지가 문제야.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게 안을 바라보니 쌀포대들 사이로 조용히 스며드는 현실의 냉기가 느껴졌다. 하얀 포대가 아니라 어쩌면 삶의 무게가 소복이 쌓여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판매과 회식은 동동주 주점에서 열렸다. 여사원들은 진작 자리를 떴고 남자들만 남은 자리에 선술기운이 진득하게 내려앉기 시작했다. 처음엔 잔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과장님이 항아리를 들고 나타났다. 자, 이젠 잔 말고 항아리로 가자고. 그 말에 전부 허리띠를 풀며 결연한 각오로 항아리를 받아들였다. 나도 호기롭게 들이켰다. 그 순간 허리띠를 푸는 이유를 알았다.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정신이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성진 사원이 항아리를 들이켰고 그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웩 순간 공기가 멈췄다. 모두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과장님은 침착했다. 조용히 테이블 위에 신문지 한 장을 깔더니 씩 웃었다. 자, 계속하자고. 그 말에 모두가 다시 술잔을 들었다. 냄새도 상황도 무시한 채 그날 밤 정말 꼭지가 돌도록 마셨다. 술자리가 끝나고 사나는 근처 사우나로 향했다. 여관비를 아끼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이불 한 장 들고 사우나로 모여들고 있었다. 땀이 식은 사람들 사이로 사나도 자리를 잡았다. 그제야 문득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 하나하나가 짐처럼 지고 있는 삶, 그 무게가 고스란히 찜질방 바닥에 퍼져 있었다. 세상,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았다. 그리고 다음 날, 누구 하나 늦는 사람 없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제 시간에 출근했다. 마치 전날의 진탕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듯이 필순의 쌀가게 간판은 여전히 멀쩡히 걸려 있었다. 하지만 문을 여닫는 소리는 예전보다 드물었다. 야, 요즘은 동네마다 쌀가게 하나씩은 다 생겼어. 그것도 전부 새로 단장한 데들이라니까. 필수는 벼룩시장 무료신문을 펼친 채 턱을 괴고 있었다.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린 작고 낡은 광고란에서 눈길이 멈췄다. 검은 볼펜을 꺼내 상품권 삽니다라는 문구 주위에 커다란 원을 그리며 중얼거렸다. 전화번호가 2개네? 이거 뭐지? 사나가 옆에서 물었다. 그게 뭔데? 야, 이거 말야. 상품권 사는 거래. 돈 벌기 쉬울지도 모르겠다. 필수는 곧바로 광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상품권이 없는데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백화점 가셔서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사오시면 저희가 현금으로 사드립니다. 금액은 전화로 알려드릴게요.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필수의 머릿속이 돌아갔다. 상품권을 싸게 매입하고 다시 필요한 사람에게 마진을 붙여 되파는 구조. 신용카드로 산 상품권은 현금이 되고 그 사이에서 이익이 남는다. 그래? 이거야?
이걸로 쌀가게 적자를 메우자. 그날부터 필수는 쌀가게 한쪽 벽면에 작은 광고판을 달았다. 상품권 삽니다. 백화점, 주유권, 문화상품권 환영.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로 찾아왔다. 그들은 대부분 카드 한도는 남아있지만 통장 잔고는 바닥난 사람들이었다. 필수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삼성백화점 가서 50만 원짜리 상품권 사오세요. 현금은 44에 쳐드립니다. 그렇게 백화점 상품권에서 시작한 일은 주유권과 문화상품권으로 확장되었다. 어느새 필수의 책상 위에는 평범한 종이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어느 날 쌀을 사러 온 단골 손님 이노식 씨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필수 씨, 요즘 쌀은 안 파세요? 필수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쌀보다 상품권이 더 잘 나가요. 세상 참 웃기죠? 사나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다 조용히 물었다. 형, 이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필수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성냥을 긋다 말고 웃었다. 야, 괜찮은 장사가 어딨냐. 다 서로 안 괜찮은 걸 포장해서 파는 거지. 그리고는 한숨처럼 말을 덧붙였다. 이거라도 안 하면 우리 이 가게 문 닫아야 해. 임대료에 전기세에 쌀만 팔아선 안 돼. 그 말이 끝나고도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쌀가게 안은 여전히 고소한 냄새가 풍겼다. 하지만 그 향 너머엔 무거운 공기, 말 못할 고민이 내려앉아 있었다. 명절도 아닌데 문화상품권과 백화점 상품권이 산더미처럼 쌓이던 어느 날 사나는 조용히 말했다. 형, 이거 진짜 괜찮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필수는 대답 대신 웃었다. 그의 웃음엔 피로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괜찮든 말든 요즘은 쌀보다 상품권이 더 잘 팔려. 그게 지금 현실이야. 쌀보다 가벼운 봉투들. 그러나 그 무게는 필수의 생계를 조금씩 붙잡고 있었다. 불법과 합법. 그 사이 어디쯤에서 필수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버텼다. 그의 진짜 바람은 남들처럼 정직하게 사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쉽게 내어주지 않았다. 그날 밤 쌀가게 안쪽 작은 창문으로 겨울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틈으로 필수가 말하지 못한 한숨도 함께 새어나갔다. 사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진짜 맞는 걸까? 필수가 살아가는 방식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신용카드로 산 상품권을 되팔고 그 차익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방식. 그건 어디까지나 버티기 위한 선택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부러웠다. 손님이 끊긴 쌀가게에서 필수는 상품권 한 장으로 몇만 원을 남기고 있었고 그 돈으로 월세도 내고 전기세도 냈다. 참 묘하지. 사나는 속으로 중얼였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부러운 마음이 스며드는 그 모순된 감정이 지독하게 현실 같았다. 하지만 필수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사나에게 아무렇지 않게 농담을 던졌지만 그 눈빛은 늘 어디론가 멍하니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쌀 포대를 정리하다 말고 필수가 말했다. 사나야, 너도 알지? 이거 오래 못 가. 불법이란 건 말이야. 짧은 기간에 돈은 쉽게 벌게 해도 오래 두고 보면 절대 큰 돈 못 벌어. 언제든 털릴 수 있고 한 번 걸리면 다 날아가는 거야. 그 말은 뼈처럼 남았다. 사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필수는 그런 삶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쌀보다 가벼운 상품권 봉투들이 쌓여가는 그 현실 앞에서 사람은 때론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얼마 후 사나는 다시 필순의 쌀가게를 찾았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은 불이 꺼진 채 어두웠다. 그러나 유리창 너머로 가만히 앉아있는 필수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서자 빛바랜 쌀가마니 너머로 오후 햇살이 가게 안을 비추고 있었다. 밖은 따뜻했지만 필수의 얼굴은 차디찼다. 형, 괜찮아요. 사나이 목소리의 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깊게 팬 주름, 마르지 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나는 그냥 남들처럼 살고 싶었어. 필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불법 같은 거 말고 그냥 애들 학교 보내고 명절엔 고기 한 근 사 먹고 그런 거 말이야. 사나는 말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한쪽 구석엔 아직도 남아있는 상품권 봉투가 몇 장, 손도 대지 못한 채 쌓여 있었다. 이미 일이 터지고 난 뒤였다. 카드깡으로 쌀을 공급하던 사채업자가 필수를 거래 상대라 지목했고 조서에는 단정적인 문장이 쓰여 있었다. 쌀을 누가 그렇게 현금 없이 사겠어요? 거긴 필순의 쌀가게였어요. 필수는 조용히 말했다. 하? 나 진짜 몰랐다고 말해도 믿는 놈 하나 없더라.
그 말에 사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래도 형, 불기소됐잖아요. 증거가 없었잖아요. 이번엔 그냥 털고 가요. 필수는 피식 웃었다. 그래. 법적으론 풀려났지. 근데 사람들 눈은 못 속여. 다들 알아. 이 동네 좁잖아. 그리고는 긴 침묵 끝에 다시 입을 열었다. 사나야. 그의 목소리는 작고 단단했다. 너만은 이런 거 하지 마라. 편하게 돈 벌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게 벌 받는 거야. 사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필수는 마치 오래된 낡은 쌀자루처럼 무거운 한숨을 품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눈에 띄게 작아 보였고 말끝마다 지친 숨이 섞여 나왔다. 그 후로 쌀가게 앞에서 상품권 광고는 사라졌다. 카드깡으로 사들이던 쌀도 더는 들어오지 않았다. 가게는 더 조용해졌고 장사는 더 힘들어졌지만 필수는 다시 곡물 포대를 묵묵히 옮기며 하루를 시작했다. 가끔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이젠 남들처럼 살고 싶다. 진짜로. 햇살은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고 쌀먼지가 조용히 흩날렸다. 그 속에서 필수는 더디지만 다시 제 길을 걸으려 하고 있었다. 사나이 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